안녕하세요. 디지털 인문학 입문원 3주차 강의의 수업 주제는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저는 3주차 수업을 맡은 고려대학교 서서문학과 정혜윤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1차시 수업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잭 안드라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지만 잭의 나이가 15살이었을 때 그때가 아마 201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췌장암 초기 진단 키트를 발명해서 전 세계 과학계를 놀랍게 했던 그런 청년인데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소년이 어느 날 우연히 그 이웃집에 살던 그 이웃집 아저씨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돼서 그거를 계기로 왜 당시 60년이나 된 그 진단 키트가 상당히 고가였는데도 불구하고 별달리 췌장암을 초기에 알지 못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자신이 혼자 스스로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검은색 리트머스 그런 종이같이 생긴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간단한 진단 키트를 만들었는데요. 물론 15살 아이가 만들었으니 개발한 진단 키트니까 실제 효과는 그다지 크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장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 잭 안드라카라는 이 소년이 참고했던 자료는 의학 서적이나 아니면은 학술 논문이 아니라 인터넷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잭 안드라카는 잠시 뒤에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디지털 네이티브를 대표하는 그런 청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비디오 영상을 함께 볼까요? We're entering an era in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even if they would never say those things. So, for instance, they could have me say things like, Killmonger was right, or Ben Carson is in the sunken place, or, how about this, simply,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Now, you see, I would never say these things, at least not in a public address, but someone else would. Someone like Jordan Peele. This is a dangerous time. Moving forward, we need to be more vigilant with what we trust from the internet. That's a time when we need to rely on trusted news sources. It may sound basic, but how we move forward in the age of information is going to be the difference between whether we survive or whether we become some kind of fucked up dystopia. Thank you. And stay woke, bitches. 여러분도 마지막 부분에 적잖이 놀랐었나요? 해당 영상은 2018년 4월에 백악관에 앉아있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가짜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들어봄직한 딥페이크라는 그런 인공지능 안면 매핑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인의 얼굴에 다른 영상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 제작 기술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그런 것도 오늘 배울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자인하십니까? 디지털 도구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다양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원어민, 이주민, 격차,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리터러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리터러시는 문해력,
이렇게 한마디로 글자를 또는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뜻하죠. 사실 리터러시의 개념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언변이 뛰어나서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또는 학식이 있는 사람들, 라틴어로는 리테라투스라고 하던데요. 이런 형용사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시대에는 리터러시라는 그 개념이 라틴어로 된 성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 즉 소수의 학자들과 서기관들의 제한된 그런 능력을 뜻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모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뜻하게 되었죠. 하지만 인쇄기의 등장으로 이제 비단 글자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고 해석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역시 리터러시의 범주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차의 그런 주제이기도 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흔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디지털 도구의 그런 활용 능력만을 떠올리겠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디지털된 컨텐츠 그리고 도구를 활용하는 그런 것, 즉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석하고 평가할 줄 알면서 그리고 또 스스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윤리의식을 갖추는 것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디지털에 관한 다양한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의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그런 정의를 가져가 봤는데요.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세 가지 그런 정의가 있겠고요. 제가 굳이 읽진 않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종종 미디어 리터러시와 동일시되는데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컨텐츠를 포함하는 각종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기술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유사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에서 더 나아가서 미디어 차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그런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역량과 태도를 다룬다는 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과 그다음 도구 사용 능력을 가리키는 디지털 기술 리터러시, 코드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그다음에 뉴스 리터러시,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요컨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와 기술 활용 능력을 의미하는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능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네이티브라는 말 아시죠? 흔히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해당 언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사람들을 네이티브라고 부르죠. 우리말로는 원주민 또는 원어민이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이런 말에 앞에 디지털이라는 것을 붙여서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어민,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나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접해서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한 바로 여러분과 같은 그런 인구층을 뜻합니다. 사실 이 용어는 미국에서 2000년대 여기 화면에 보이는 마크 프렌스키라는 그런 학자가 처음 언급한 용어로 당시 1980년대 또는 1990년대 생애에 해당되는 10대 또는 20대에 해당되는 그런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릴 때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어떤 특정 국가로 이동을 해서 그다음 해당 지역의 언어를 구사할지라도 사실 출신지의 그런 언어가 더 편한 경우 아니면 해당 지역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할지라도 모국어의 습관을 완전히 버리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주민이라고 하지요. 또는 이민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와 비슷하게 청소년기 혹은 성인이 돼서 그런 디지털 미디어를 처음 접하고 그다음에 그 활용법을 배운 당시의 기성세대를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한답니다. 이들은 비록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둘러싸여 있지는 않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그리고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세대들에 가리키는 말이겠지요.
디지털 원어민은 PC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읽고 쓰는 것이 불편함이 없지만 디지털 이민자들은 종이 매체를 읽고 그리고 쓰는 감각에 익숙해져서 웹사이트 정보를 보더라도 스크린에서 읽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출력을 해서 보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낄 겁니다. 두 세대 간의 습득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로 혹시 여러분 파워포인트와 그다음에 프레지라고 하는 불리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그 도구를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디지털 이민자들은 파워포인트 같이 선형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그렇게 지식이 전달되는 그런 형태의 학습을 아니면 습득을 추구한다면 여러분과 같은 디지털 원어민 세대들은 프레지와 같이 방사형의 형태로 지식을 습득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원어민들의 특징을 조금 더 알아보면 빠르게 흘러가는 정보 환경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내는 그런 멀티태스킹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미지나 영상이 문자보다 더 편하고 그리고 홀로 침잠해서 그렇게 몰두하고 생각을 집중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더 재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디지털 원어민 맞나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미디어를 접해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격차는 비단 세대 간의 그런 격차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또는 가정 환경에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잘 갖춰진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그런 격차는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요즘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 혹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 디지털 격차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디지털 환경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차이를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격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년간 코로나로 대면 수업이 불가하거나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지난 2년 동안 많은 교육자들이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이런 디지털 격차입니다. 디지털 환경이 잘 갖춰진 그런 가정 환경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학생들 간의 그런 학습의 격차가 점점 더 악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디지털 격차의 한 예이겠죠. 이 슬라이드에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그리고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사용해 봄직한 그런 앱이나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사실 여러분이 알겠지만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불어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평평하다는 플라라는 그런 불어 단어와 그다음에 형태를 나타내는 form, 불어 발음이 별론데요. 예, 요 두 단어가 합쳐진 그런 중세 프랑스어의 사실 전장에서 쓰였던 용어입니다. 오늘날에는 서로 다른 그런 이용자들 간 그룹들을 연결을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매개체를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초기에는 음악이나 그 영상 콘텐츠 관련 플랫폼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처럼 비트로 이루어진 그런 정보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통, 그다음에 교통, 숙박 등 물리적 그런 세상으로 이런 디지털 플랫폼의 그런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검색, 쇼핑, 소셜 네트워킹 등 대부분의 활동이 여기 보이는 구글 또는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인문학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초적인 디지털 도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과 R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엑셀,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어쩌면 여러분한테 생소할 수도 있는 GIS라는 그런 지리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본 강의를 수강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2학기에 준비된 2학기에 수강할 그런 디지털 인문학 인문2 강의에서 본인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디지털 인문학 도구들을 배우게 될 건데요. 여기 보이는 도구들을 하나 또는 두 개 아니면 전부 다 네 개를 사용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파이썬과 R은 둘 다 빅데이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두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모두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양한 패키지를 제공하는 오픈 소스, 즉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알맞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가령 우측에 보이는 R은 통계, 컴퓨팅 또는 기계학습 또는 데이터 분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통계 분석 알고리즘부터 복잡한 통계 알고리즘까지 모두 R에서 간단한 몇 줄의 코드로 구현이 됩니다. 또한 통계 분석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잠시 뒤에 소개할 파이썬에 비해서 이 R 프로그램은 더욱 상세하게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다만 R의 단점이라고 할까요? 수행 속도 면에서는 확연하게 파이썬에 비해서는 조금 느리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각화 툴을 제공하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파이썬은 기계학습, 웹 개발, 그리고 네트워킹, 과학 컴퓨팅 등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최신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제공한다는 점이죠. 최근 개발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AI 그런 기술들은 모두 텐서플로우 아니면 케라스 또는 파이토치와 같이 특정한 환경 위에서만 구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모든 환경들이 다 파이썬에서는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만큼 범용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강점을 보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R, 앞에 설명한 R에 비해서 배우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또한 그 파이썬의 또 다른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는 이제 컴퓨터 용량을 많이 차지한다는 그런 단점도 또 있죠. 예. 본인이 이런 통계 분석이나 아니면 시각화 쪽에 관심이 있다면 우측에 있는 R 스튜디오 또는 R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인공지능 또는 딥러닝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면 좌측에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배워서 익히면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슬라이드 하단에 있는 엑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은 아마도 여러분이 한 번쯤 사용해 봄직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해서 판매하는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엑셀의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을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피벗, 우측에 보이는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면은 다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요약, 분석, 그다음 탐색, 또 표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은 커다란 표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요약하는 통계표인데요. 합계, 평균,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 간단한 통계들이 포함될 수가 있고요. 이런 피벗 테이블이 요약 수치들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묶어줍니다. 이처럼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 처리의 한 기법인데요. 유용한 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계를 정렬하고 재정렬, 이때 재정렬이 피벗이거든요. 재정렬하는 기능이 뛰어납니다. 이에 덧붙여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의 요약, 그런 데이터의 시각화 기능을 추가해서 데이터 수치들을 서로 비교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패턴, 그리고 추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GIS라는 것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이라는 것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그런 지리 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변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보 시스템입니다. GIS는 지리적 정보를 갖고 있는 위치 자료와 그 다음에 속성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해서 지도, 도표, 그리고 그림들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GIS는 다량의 자료를 컴퓨터 기반으로 구축해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으며 도형 자료와 그다음에 속성 자료를 쉽게 결합시킵니다.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 파일에서 필요한 도형이나 아니면 속성 정보를 추출하고 그리고 결합해서 종합적인 그런 정보를 분석,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이 GIS의 핵심 기능입니다. GIS는 인간의 현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든 자료를 취급하기 때문에 활용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주요 활용 분야는 토지, 자원, 그다음에 도시, 환경, 교통, 농촌, 그다음 농업, 그다음에 해양 그리고 심지어는 국방에까지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차 시에는 이러한 GIS 정보가 디지털 인문학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배양하기 위한 모델로 다음과 같이 5단계의 순환형 모델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이 모델은 가령 디지털 리터러시를 주제로 한 한 학기의 커리큘럼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디지털 인문학 관련 실습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거쳐야 할 그런 단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이나 프로젝트의 중심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도구는 해당 주제를 더욱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학습 수단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탐색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탐색하며 필요한 정보를 탐구, 발견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읽고, 듣고,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수집하는 그런 단계이죠. 두 번째 단계인 분석은 표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읽고, 그리고 시청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비판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앞서 조사한 것을 정리하면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글을 쓰는 등 다양한 형태로 컨텐츠를 제작 또는 창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제작한 컨텐츠를 발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검토와 수정을 해서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단계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성찰은 앞의 과정들을 복기를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성찰하는 그런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더 채워넣어야 하는지, 또 본인이 제작한 작품의 그런 효용 가치 또는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단계이죠. 이런 5가지 단계는 서로 성찰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주제 아니면 관련된 주제를 재탐색하고 재분석하고 재창작하고 그다음 발표 공유 그리고 성찰까지 이어지는 이런 순환적인 5단계를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그런 능력이 배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작품은 장 레옹 제롬이라는 19세기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화가이자 조각가의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우물에서 나오는 진실입니다. 이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마치 우화처럼 진실과 거짓 그리고 세상이라는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느 날 진실은 거짓을 만났습니다. 거짓이 진실에게 다가오면서 오늘 날씨가 정말 좋군요 라고 말하니까 진실이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정말 날씨가 좋았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거짓이 진실에게 물이 너무 깨끗하다. 같이 목욕하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진실은 거짓의 제안에 멈칫했지만 막상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물이 정말 깨끗한 것 같아서 함께 옷을 벗고 우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짓이 우물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진실의 옷을 입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진실이 우물에서 나와서 자신의 옷을 되돌려 달라고 울부짖으며 거짓을 찾아 헤맸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진실의 벗은 몸을 보자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비웃거나 아예 시선을 피해버렸습니다.
슬픔과 탄식에 빠진 진실은 수치심에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우물 속으로 다시 들어간 후에 영영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진실의 옷을 훔쳐서 입은 거짓은 세상을 활개치며 돌아다녔습니다. 세상 눈에는 진실의 옷을 입은 거짓이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보다는 벌거벗은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 더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하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거짓 세력에 노란하지 않으려면 우물 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울 마지막 내용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또 다른 능력인 허위 정보를 가려내는 능력, 그리고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 함량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종이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물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었지만 이제는 매스미디어를 넘어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원하고 찾기만 한다면 손쉽게 그리고 무료로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다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정보, 심지어 수많은 쓰레기 정보와 허위 정보 속에서 진짜 정보, 유익한 정보를 가려내는 것이 그런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외부 정보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객관적이면서 그리고 주체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허위 정보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만든 정보를 뜻합니다.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점에서 단순히 정확치 않은 정보라는 오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언론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언론기관이 만든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을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일예로 지금 화면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인터넷 자율정책기구라는 키소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작년 한 해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5건 중에 4건이 백신에 관련된 괴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령 주요 사례로는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백신을 통해서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할 수 있다. 바닥물 가습기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 등등. 백신의 그 유해성이나 치료법, 전염성에 대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이상 반응이 이슈가 된 뒤부터는 백신 접종 사망자가 코로나19 사망자보다 더 많다라는 통계를 오도해서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우측 사진의 사례는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라고 밝힌 국내 백신 접종 반대자들이 만든 웹사이트인데요. 참고로 해당 사이트는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해당 조직의 자신들의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소셜미디어들을 통해서 작년 2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가령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600여 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코로나 사망자보다 더 많다, 520건이 더 많다, 이런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병청은 의심신고 사망 사례와 실제 백신 이상 반응 사망 간의 관계는 별개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폐쇄 조치를 한 상태이죠. 가짜 뉴스를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진짜 뉴스에 가짜 뉴스를 살짝 섞어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90%의 진짜 뉴스를 기반으로 10%의 가짜 내용을 섞으면 가짜 내용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복사하고 그다음에 일부분만 바꿔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몇 개의 기사를 합쳐서 편집한 다음에 주작하고 싶은 내용을 살짝 추가 또는 과장을 해서 아니면 축소, 변형을 해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생성을 하는 것이죠. 만들기도 쉽고
속이기도 쉽습니다. 화면 우측에는 미국 CNN이 제시한 가짜뉴스 구별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10가지의 구별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언론 또는 유사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지 않도록 스스로 자성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뉴스의 소비자로서 우리도 언론 보도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언론사별 보도 내용을 비교, 분석을 하면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허위 정보의 속임수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서두에 본 것처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인공지능이 10시간 정도 학습한 후에 영상과 목소리를 만들어내게 되면 가짜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로 인공지능이 인터넷상 해당 인물의 영상과 목소리 클립을 모아서 분석하고 재조합해서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임을 알지 못하고 유포한 경우에도 법적인 그런 책임을 묻지는 못하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인된 언론사의 기사를 믿는 것처럼 아는 지인이 공유한 내용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공유할 때는 공유하는 사람 본인이 해당 내용을 인정한다는 인증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책임이 뒤따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공유하기 전에 해당 기사를 먼저 읽고 진위 여부를 나름 검증을 한 다음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찰스 디킨스의 소설 데이비드 카퍼필드에 나오는 우리아 힙이라는 그런 등장인물처럼 무조건 내가 맞다고 해주는 그러한 예스맨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접하고 감정이 앞설 때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집하거나 편향적인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주장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무의식 중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하게 편향된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보 편향성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은 가짜 뉴스의 확산에 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허위 정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를 다루는 능력을 갖추기에 앞서서 디지털 윤리의식 그리고 시민의식을 갖추고 책임있게 미디어 또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자주 사용한다면 문득 유튜브에서 요즘에 제공하는 추천 영상이라는 거 본 적 있겠죠? 이런 추천 영상이 자신에게 굉장히 딱 안성맞춤으로 짜여진 듯한 것을 느끼십니까? 그때 느낌이 어떤가요? 좋습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그리고 색다른 그런 영상을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앞서 말한 확증 편향을 역이용하는 그런 현상을 필터 버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기술 업체가 개인 성향에 맞춘 그런 필터링된 정보만을 제공해서 비슷한 성향의 이용자를 하나의 그런 버블 안에 가두는 그런 그런 현상을 필터 버블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미국 시민단체인 무브온의 이사장인 엘리 파리저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주장한 개념인데요. 우측에는 이와 관련된 기사를 하나 소개해 보려 합니다. 기사 제목에서 짐작하듯이 2012년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 털겟에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본인의 고등학생 딸에게 배송된 광고물에 임신 관련 상품만이 담겨 있다고 해서인데요. 아직 미성년자인 딸에게 보내는 광고지가 왜 이런 내용이냐 라고 항의하는 이런 중년 남성에게 타겟 직원은 일단 사과를 하고 남자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남성은 타겟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합니다. 사실 딸이 정말 임신 중이었던 거죠. 어찌된 일일까요?
타겟 회사는 2002년부터 데이터 분석가들을 영입을 해서 임신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하게 하고 이 예측 모델을 통해서 타겟 소비자들이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 타겟 회원 데이터, 인터넷에서 유아용품을 검색한 데이터, 고객 나이, 자녀 유무 등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임신 중인 고객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어떤 식으로 구매하는지를 알아낸 거죠. 임신 중인 고객에게 임신 예측 모델을 통한 맞춤 광고나 쿠폰을 보내주는 것은 아주 편리한 서비스일 겁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던 고등학생에게는 원치 않게 비밀이 들통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 버렸는데요. 이처럼 편리한 데이터이지만 사생활을 침해하는 빅브라더 사회가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는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빅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일단 업로드된 정보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영원한 낙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포르노 영상이나 정치 분야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범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종, 허위 정보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각 국가들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구적인 저장소로부터 특정한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면 개인 사생활 보호는 되겠지만 이게 남용하거나 아니면 악용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공유하는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개개인들이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않되 타인의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디지털 시민의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3주차 1차시 강의를 마치려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적용, 그리고 활용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시민에게 요구되는 권리와 책임, 그리고 기술을 포괄하는 디지털 시민 역량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학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와 기술 활용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탐색, 분석, 창작, 발표 공유, 성찰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넷째, 수많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다섯째,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시민 의식을 키워야 한다.